최초의 인공심장 이식 생명 연장의 딜레마. 기계가 된 심장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 1982년 12월 2일 새벽 유타 대학 의료센터의 수술실에서 인류의학 사상 가장 대담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1살의 바니 클락이라는 치과 의사가 세계 최초로 영구적인 인공심장을 이식받게 된 것입니다. 7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클락의 가슴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심장이 아닌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뛰고 있었습니다. 자비오7이라는 이름의 이 인공심장은 외부의 압축공기 장치와 연결되어 분당 40에서 120회 박동하며 클락의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클락은 112일을 더 살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놀라운 성공이었지만 그 112일은 끊임없는 합병증과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뇌졸중, 폐렴, 신부전, 정신적 혼란. 클락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간극, 생명의 연장과 삶의 질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의료 기술의 진보가 인간에게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니 클락의 112일은 단순히 한 환자의 투병기가 아니라 현대의학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니 클락은 시애틀에서 태어나 워싱턴 대학에서 치과를 공부한 평범한 치과의사였습니다. 1921년생인 그는 30년 넘게 치과 진료를 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던 그는 성실하고 신앙심 깊은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클락에게는 우나라는 아내와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타주 디어 파크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클락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흉통과 피로감이었지만 점차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978년 클락은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락의 심장 기능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클락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클락은 나이와 다른 건강 문제 때문에 이식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초 클락의 의사는 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유타 대학에서 개발 중인 영구 인공심장 이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락과 가족들은 오랜 고민 끝에 이 도전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자비오7 인공심장의 개발자는 로버트 자비오 박사였습니다. 1946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장질환을 지켜보며 인공심장 개발의 꿈을 키웠습니다. 의학과 공학을 결합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는 1970년대 초 유타 대학의 윌렘 콜프 박사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자비오7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2개의 심실을 가진 구조로 알루미늄 하우징 안에 폴리우레탄 다이어프램으로 된 심실, 생체 조직으로 만든 일방향 판막 환자의 심장과 연결되는 관, 그리고 외부 구동 장치와 연결되는 공기 호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외부의 압축 공기 장치가 공기를 보내면 다이어프램이 움직여 혈액을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비오7은 인간에게 적용되기 전에 수년간 동물 실험을 거쳤습니다.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최대 268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었지만 대부분 감염이나 혈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FDA는 1982년 말 다른 치료법이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공심장 자체는 작았지만 구동장치가 큰 냉장고 크기였고 인공 표면에서 혈전이 형성되거나 몸 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위험 등 기술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바니 클락의 수술을 이끈 것은 38살의 젊은 심장외과의 윌리엄 드브리스 박사였습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수술팀은 수개월 동안 모든 과정을 반복 연습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982년 12월 2일 새벽 2시 30분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흉골을 절개하고 심폐기에 연결한 뒤 심방은 남기고 심실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오7을 혈관과 연결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 드브리스 박사가 인공심장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간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클락의 가슴 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구 인공심장이 생명을 유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 소식은 CNN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전 세계 언론이 유타 대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공심장 시대 개막과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클락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며칠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클락의 인공심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의식도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2주째 클락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인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인공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은 것입니다. 클락은 의식을 잃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으며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성격도 변했습니다. 뇌졸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몸 밖으로 나온 공기호스를 통한 반복적인 감염, 장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폐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부전,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증가, 그리고 정신적 혼란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클락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구동장치에 연결되어 침대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24시간 계속되는 기계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클락은 전시동물이 된 기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클락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의료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환자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치료 중단을 주장했지만 수술팀은 의학 발전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치료 지속을 주장했습니다. 클락의 사례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 실험 대상이 된 것인가라는 실험적 치료의 윤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락은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지만 실제 경험은 예상과 달랐고 이론적 설명으로는 실제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클락의 아내 우나는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 자녀들 사이에서도 치료 중단을 원하는 의견과 지속을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가족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클락의 고통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1983년 3월에 들어서면서 클락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다기관 부전이 시작되었고 의료진은 더 이상 적극적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완화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983년 3월 23일 클락은 다기관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인공심장은 112일 동안 그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인공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완벽했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클락의 사례는 성공인 동시에 실패였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귀중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심각한 합병증과 극도로 저하된 삶의 질을 남겼습니다. 클락 사망 후 드브리스 박사는 1984년 11월 윌리엄 슈로더라는 52살 남성에게 두 번째 인공심장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슈로더는 620일을 생존했지만 그 역시 뇌졸중을 겪었고 삶의 질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후 몇 명의 환자가 더 자비오치를 이식받았지만 결과는 비슷했고 1987년 FDA는 자비오칠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인공심장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혈액과의 접촉 문제 때문입니다. 인공재료와 혈액이 만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구가 파괴됩니다. 또한 자연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하며 5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정교한 기관으로 이를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1980년대의 재료 과학과 감염 통제 기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완전한 인공심장 대신 좌심실 보조장치, 즉 LVAD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LVAD는 자연 심장을 그대로 두고 펌프 기능만 보조하는 장치로 감염 위험이 적고 삶의 질이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 인공심장 개발도 계속되어 카디오웨스트, 에어하트, 카리맥과 같은 모델들이 나왔고 체내 이식 배터리와 무선 전력 전송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미래에는 줄기세포나 3D 프린팅을 이용한 재생의학이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니 클락의 사례는 실험적 치료에 대한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치료의 위험과 이익을 신중히 평가하고 삶의 질을 고려하며 언제 치료를 중단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중시하는 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실험적이던 심장 이식은 이제 표준 치료가 되었지만 연간 약 4,000명의 대기자에 비해 이식 건수는 약 3,500건에 불과해 기증자 부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유전자 변형 대지를 이용한 이종 이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클락의 사례는 인공심장의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의료 윤리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환자의 극심한 고통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 사례가 준 가장 큰 교훈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타당성은 별개이며 환자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바니 클락은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공한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인공심장 기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겪은 고통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심장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은 기술적 가능성과 인간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환자와 가족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결정하고 중단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111. 바니 클락이 인공심장과 함께 산 이 짧은 기간은 인간의 용기와 과학의 진보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로 의학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클락은 이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더 인간적인 의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